다시 올리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오늘 라이브 진행을 맡은 DJ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 정현우입니다. 네, 시사 오늘 라이브는 정계 인사나 우리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생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이슈에 대해서 진솔하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 대담 컨텐츠입니다.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자유한국당 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인물 도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대선 이슈, 시사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 파헤쳐보고 또 의정활동도 보고 또 대담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원래 주에 그 방송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 굉장히 또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기다리. 그 많은 분들 좀 기다렸다가 왜 안 하냐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방송을 다시 하게 됐고 우리 현호 대표님께서 책을 좀 내셔가지고 잠시 네. 한번 또 보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예, 제가 19년도에 쓴 책인데요. 19년도에 쓴 예.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네요. 예, 좀 됐습니다.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리커버판으로 다시 내가지고 이게 무슨 이거는 2020년에 다시 나와. 이거는 2024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이게 이제 그 저기 카이스트라는 과학기술단체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데 청년 분야도 좀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자 해가지고 삶의 실태 조사를 연구한 그리고 대안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오늘 의원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꼭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많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자, 아마도 현재 국회에서 가장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북한 외교관으로서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이신 여의도 최고의 핵인싸 해영호 의원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의원님 우리 아프리카 TV 유저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입니다.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혹시 의원님 이렇게 좀 실시간 방송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태영호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네네. 거기서 가끔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좀 경험 있으시네요. 그 댓글도 보시고 다 얘기도 그렇게 하고 예. 지난번 저 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 라이브로 먹방도 했어요. 예. 아니, 보니까 뭐 떡볶이도 드시고 네. 그렇죠. 예.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보니까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님 그래도 프로필을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핵인싸라고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워낙 국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하나씩 읊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북한 평양시 출생이십니다. 참고로 오세훈 서울시장님보다 한 살 동생이라고 합니다. 아주 충격인데요. 그 짤이 인터넷 떠다니는 거 제가 한번 네. 봤었는데 네. 자, 그리고 덴마크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을 지내셨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네. 네, 그 다음으로 영국 주재 대사관 참사로 이게 다 승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북한 외무성 유럽국 부국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서 16년까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계시다가 2016년 8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하셨습니다. 자, 한국으로 오신 이후에는 국가안보전략원 자문연구위원으로 계셨고 그리고 남북 함께 시민연대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탈북민 출신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 맡고 계시네요. 예. 예. 와, 이게 그 여러 나라를 지내셨겠어요. 예. 와. 유럽을 직접 다 보셨고 예. 또 영국이 또 그 의회의 또 고향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곳인데 예. 거기를 직접 늘 보셨으면은 예. 느낌이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제 인생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어떤 건가 하면 북한 하면 세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이고 독재고 뭐 오갑적이고 온갖 인권의 백화점과 같은 나라인데 저는 이런 북한에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에서 외교관 생활했는데 한 3년은 세상에서 제일 복지가 잘 돼 있는 또 민주화된 이런 데서 3년 근무하다가 3년 지나서 임기가 끝나면 또 세상에서 지옥 같은 북한에 가서 3, 4년 생활하다가 또 임기가 끝나면 또 유럽으로 오고 이렇게 평생 유럽과 북한 그러니까 극과 극 지옥과 천당을 계속 넘나들면서 살아온 그런 특이한 인생이었고 방금 이제 영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영국이란 나라가 한때는 해가 지지 않은 네. 이제 나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렇죠. 뭐 산업혁명도 네.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도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대단히 이거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라든가 뭐 테니스라든가 네. 골프라든가 다 영국에서 나온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영국의 이거 민주주의가 대단히 오래된 역사인데 저는 그 영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그 느낀 것이 역사가 오래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국에는 대단히 정치인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실례를 들면요. 매주 수요일 날 이건 오기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12시 반부터 총리 시간 해가지고 프라임 미니스터 타임인데 총리와 야당 지도자 사이에 논쟁이 우리 둘이 앉아 이렇게 막 침방울도 튈 수 있는 이런 거리에서 특별한 순서나 또 그런 예식이 없이 막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국회에서 대정부 지휘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도 멀고 높이도 다릅니다. 의원은 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해서 높은 데서 뭐 총리를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영국은 야당이든 총리든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순서도 없이 막
아. 누가 보건대는 싸우거든요. 예. 예, 싸우면 총리가 질의하면 옆에 있던 의원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치고 또 그렇죠. 야당 지도자가 공격할 때는 옆에 있던 의원들이 또 일어나서 소리치고 그래서 대단히 영국에서는 이런 토론 문화, 그렇죠. 이게 발달되어 있는 이런 그 좋은 그런 정치 문화인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치 문화 현장에서도 네. 보셨겠는데 네. 그럼 북한과 비교해서 많이 생각하셨어요? 대단히 많이 생각하죠. 제일 처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모르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매일과 같이 싸우는데 법은 언제 만들고 그렇잖아요. 막 보이는 건 싸우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고 길바닥에 나가면 네. 또 사람들은 다 법을 잘 지켜요. 뭐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에만 딱 멈춰서고 또 푸른 신호등에만 건너가고 그 교통 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히 서로 매너가 있습니다. 네. 서로 양보하고 정치인들을 보면 싸우고 나라는 대단히 안정돼 있고 법치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점차 이 바로 토론하고 견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결국은 민주주의도 되고 복지도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걸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연구가 좀 배워. 점점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도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교통에 차 타고 가보면 뭐 빵빵하게 경쟁도 크게 놀고 근데 물론 영국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특히 영국은 도로가 좁아요. 예. 그럴수록 서로 이제 양보하고 하면서 이런 그 좀 매너도 많고 아마 우리보다 자동차를 이용한 역사가 오래서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뭐 솔직히 19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 집에 차가 하나 그렇죠. 있다 하면 대단하고 우리가 처음에 현대에서 폰이 출시할 때는 완전 온 나라 경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역사와도 많이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물론 영국에 계셨고 영어도 참 잘하시고 제가 유튜브로 연설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영어 잘하신다고. 영어를 참 잘하시는데 혹시 뭐 스웨덴 이런 유럽 말도 아주 그건 잘 영어로 대화하셨군요. 북유럽은 영어권 나라들은 다 가서 영어로 대화했는데 제가 덴마크하고 스웨덴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차를 타고 거기 지나가다가 어느 한 자그마한 농촌 마을에 들어가서 영어를 해도 다 영어가 통합니다. 대단히 큰 영토에 적은 인구가 사는데 지역 농촌에서 살고 있는 농사짓는 분들도 영어를 완전히 영국 사람들처럼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길래 이렇게 심신상골에 있는 분들도 나이 드신 농민들 농사하는 분들이 영어를 다 잘할까?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는 나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도 별로 없고 영화도 뭐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TV를 틀면요. 만화로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뉴스를 내놓고 모든 TV 프로그램이 미국 아니면 영국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자막으로 나니까 그 나라 애들은요. 어릴 때 자랄 때부터 자기 나라 말이 귀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게 글로벌 경쟁력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결국은 하루 24시간을 영어와 모국어의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니 정부에서 뭐 딱히 교육 행간은 아니네요. 그러면. 교육도 물론 하지만은 아이 때부터 우리 그렇잖아.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들이 막 애들이 울고 하면 만화부터 틀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보는 게 미국 아니면 영국 만화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 게임하는 게 다 영어로 된 게임이고 그러니까 영어가 그 나라 민족어보다 먼저 그들한테 다가가고 그렇죠. 유럽 가도 영어만 있어도 다 되니까 좋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읽어볼 텐데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제 되셨는데 21대 국회에서뿐만 아니고 전 현진 국회의원분들과 모두 통틀어서 손꼽히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의원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까지 의원님이 걸어오신 삶 그리고 강남구 갑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의원님의 견해와 우리의 과제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저분들과 큰 주제네. 소통하며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의원님 외교관이 되는 그 과정 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외교관이 되셨는데
당 국제부 직속에 있는 외계 곳에서 외교 무역 등을 주로 양성하는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외교관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이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나 또 어떻게 외교관이 또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원래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외교관이 되려는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그때는 우주 비행사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62년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60년대에는 아. 그때는 다 무엇이 꿈이었느냐? 소련과 미국 사이에 우주 전쟁이 그때는 맞아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 소련에서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네. 먼저 우주에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 애들이 완전히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돼서 또 암스트롱이 달에 그래서 그저 신문을 펼치면 그때는 다 누가 먼저 달에 가고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누가 먼저 4차 산업 하느냐, 전기 자동차 누가 만드느냐, 뭐 우주도 하지만 뭐 이런 네. 거 그때는 몽땅 다 전 세계가 우주를 먼저 차지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녁이면 하루를 계속 쳐다보면서 야 나도 저 별 저 있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 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 집안 형편을 보면 아버님은 건설건축대학 교수였고 그러니까 이 네. 수학 교수였고 어머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 그래서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 아버지도 좋아. 우리 아버지가 수학교원이었으니까 앞으로 너는 커서 과학자가 되든지 우주비행사가 돼 네.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무음에 우리 그 저 어머니가 갑자기 아니 너는 영어를 해야 돼 예. 외국어를 해야 돼 왜 그래서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 학교가 북한으로 말하면 간부집 애들이 공부하는 북한 상류층 애들이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아. 근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갑자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 상위층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서는 중학교에 우리 말하면 외사고와 비슷한 평양 네. 외국어 학원인데 거기에 모두 가려고 애들이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영어학부가 3개 있는데 다 합하면 한 60명 정도 네. 뽑는데 생각해보세요. 온 평양시적으로 60명이 간다는 건 엄청- 락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간부집 자녀들이 외국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할까? 네, 네. 필경 아무리 간부가 네. 일반 평백성보다 미래를 더 빨리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머니 등에 땀 흘려서 결국은 제가 그 외국어 학원 한국어로 네. 말하면 외사고에 가서 시험에 통과됐죠. 아. 대단히 그 경쟁률이 치열했죠. 그때 경쟁률이 거의 200대 1이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차 세상을 알게 됐고 아 이거 외교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영어와 가까워지시면서 계속 네. 그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깜짝 놀란 게 제가 74년도에 평양 외국어학원에 갔는데 북한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북한은 외부 세계와 격피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아이 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반미 교황을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 미국은 승리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는데 네. 외국학원에 착 들어서 중학교 1학년에 가서 영어를 1년 배우고 나니 그렇죠. 그다음부터 뭘 보여주느냐 우리 문을 닫아매고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미국 영화를 보여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전 미국 영화 그때 유명했던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가 메리 포핀이라든가 이런 그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왜 외국어를 배워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게 미국이 뭐 승양이고 철천지연수로 했더니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재미나게 만들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어에 제가 아주 흠뻑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 세계에 대한 소식도 시선도 조금 다르게 네, 보시게 된 거겠네요. 교과서도 물론 집엔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영국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링가 BBC 링가폰 코스 교재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놀란 건요. 그 뭐 한국도 그때는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60대 70년대 우리가 아침에 그 아침밥을 먹자고 보면 뭐 밥사발에 국, 네. 기껏 있어야 뭐 김치 정도, 네, 네. 뭐 이 정도잖아. 근데 교과서에서 영국 교과서를 다 넣어가지고 배우는데 아침하고 브렉퍼스트 하는데 네. 아니 그 상우에 뭐 그렇게 많아요? 빵이 있고 바타 있고 잼이 있고 뭐 베이컨이 있고 뭐 다 아니 저 아침 식사를 어떻게 저렇게 해? 그리고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식사하는데 옆에 우리 지금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그 반려견이죠. 네. 그리고 영어 이거 배워주는데 뭐
how many members are in your family? 집에 누구 예. 있어 하면 우리 집에 누구 있어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and 하고 자기가 그것도 시끄러 포함 이런 걸 보는 거야. 야 이게 왜 북한에서는 그때 개라고 하거든. 지금 우리는 여기는 뭐 반려견, 반려견,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강아지 그때는 뭐. 아니 뭘 집안에 개가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그런데 집안 식구 소개할 때 소개하고 뭐 그런 게 문화적으로는 제가 아이 때인데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약간 개방적인 이 그러니까요. 면이 있으셨네요. 지금도 뭐 유튜브 하시고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랩도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북한은 수월 교육을 대단히 네. 중시합니다. 북한에서는 수제 교육이라고 네, 하는데 네. 엘리트 교육이 이게 뭔가 하면 절대 다수 이 학생들 국민들은 폐쇄를 딱 해놓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 또 그들에 대한 그 학생들 여기에선 엘리트 코스에는 세상에서 좋다는 건 다 보여줘 가지고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재 육성은 바로 한다 이거죠. 국가를 그렇지 않으면 네.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글로벌 세계에서 예. 그건 또 신기하네요. 북한인데도 다 보여주고 이게 교육시키는 게 딱 특정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런 걸 강조합니다. 선생님들이 너희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이야.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미국 영화 보고 영국 교재에서 본 이 얘기를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는 게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아니 뭐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았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에 집에 퇴근할 때는 그때 자존심. 14살 12살 그때인데 지하철 턱 타고 갈 때는 아주 뿌듯하고 자연의 어깨에 힘이 딱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우리 집 국회의원이 이렇게 군 배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우리 말하는 외사고 평양에서 평양 외고관 하면 평양 외고학원 여기다가 배지를 딱 달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자를 쓴데 목표다. 그러면 지하철에 척 타면요, 온 지하철 사람들이 다 쳐다봐. 야, 쟤는 얼마나 좋을까. 저거 졸업하면 외국에 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셋째 어렸을 때 그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런 걸 했는데 그 우러러 보고 그러지 그게 않아요. 아니죠. 그냥 뭐 단복 입고 그러게 다 부러우는 걸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 지하철에 척 갈 때면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응시하는데 그 부러움의 그 예. 그런 자긍심이 북한 고위층 사람들에겐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북한은 이 철저히 북한은 계급화된 사회입니다. 네. 예. 모든 주민들을 이제 신분 사회죠. 네. 계층을 딱 갈라놓고 그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는 신분 상승이 대단히 힘듭니다. 예. 수직 상승도 힘들고 또 수평 이동도 힘들어요. 신분 있는 사회는 좀 성공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패하고. 예, 예. 사회가 좀 경직되다. 대단히 경직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가끔 네.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대학들에서 강의할 때 북한에 고시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시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요? 국가를 운영하는데 고시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 북한에 고시제도가 없습니다. 임명직입니다. 다 100%. 그렇겠다. 네. 이야, 오늘 너무 신기한 얘기예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다음 질문 또 할 텐데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셨을 때 대사관 내 당직 책임자인 세포비서, 세포비서는 처음 듣는 세포라는 게 그 당에서 제일 마지막 그 말단 조직 단위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뜻이구나. 네. 무슨 뜻일까? 내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식 조직 표현하고 좀 다른 아,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지. 네. 네. 세포비서로서 이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 교육 업무까지 이제 관장하셨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북한 사상과 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망명을 선택한 게 또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신 뭐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인간의 하나의 그 사상적 그 변화는 대단히 오랜 기간이 일어납니다. 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사상으로부터 저 사상으로 훌당 넘어가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서서한 진화 과정을 펼치는데 원래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아시다시피 특별한 엘리트 코스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길인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197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덴마크에 근무하러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덴마크에 가서 제가 생활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뭔가면 내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서 정말 살기 힘들고 길거리에는 거지가 많고 이런 걸로 알고 덴마크에 가봤는데
겉보기에는 완전히 덴마크의 복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 네. 사회주의나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 안 됐어요. 내가 배운 경제학 이론과 이게 다른 것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 덴마크 시스템을.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알게 된 게 뭔가면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결국은 이윤폭을 남기면 네. 이윤의 일부분은 다시 복지를 써가지고 다시 전반적인 사회를 운영한다. 이런 걸 북한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받은 모든 교육이 결국은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그 괴리가 들고 두 번째는요. 이게 외교관 직업이라는 게 대단히 북한에서는 특이한 직업입니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에 있으면 국내에 있으면 상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정보가 통제돼 있으니.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상층부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비록 내가 덴마크에 있을 때는 서기관직이었지만은 최고위층이 지시 사항이 직접 떨어집니다. 뭘 들여보내라 이렇게 돈도 오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제가 90년대 후반기 북한에서 정말 못 살아서 대량 아사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서 근무했는데 한쪽에서 사람이 죽어서 막 시체가 강가에 떠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덴마크에서 사들어가는 거 보면 어떤가면 고급 양주라든가 네. 덴마크의 그 유명한 맥주가 있거든요. 예. 칼스버그하고 뚜보르그라는 칼스버그, 예. 예. 그런 맥주라든가 아니면 덴마크가 햄이 유명합니다. 네. 그런 고급 햄이라든가 이런 고급 식료품, 사치품 이거를 김씨 일가가 들여가는 겁니다. 상층부.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 하면서 대단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온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 때 이런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자괴감이 들고 다른 한편 거기 가서 이제 매일 현지 그 덴마크 정부라든가 거기 현지 관리들하고 접촉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 어떤 오다가 떨어지는가 하면 북한이 힘드니까 네. 덴마크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덴마크 외무성에 가서 지금 우리 북한 실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식량 좀 주세요. 그러면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적 차원.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이 줍니다.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네가 지금 식량이 어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다. 너네 돈 없다 그러면서 지금 그때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사망했는데 김일성이 죽은 그 모솔리움 그 시신 보관하는데 그거 새로 짓는데 너네 엄청 돈 쓰잖아. 그리고 아니 너네 사람 죽어가는데 미사일은 왜 계속 만들어? 네. 미사일 하나 만들고 엄청 그 결국은 이게 뭐냐? 너는 지금 사람이 아사 현상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지도자를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먼저 걔들은 비판해요. 주면서도.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겠죠? 체제를 옮아야 되니까 당신네 잘 모르 막 런칭하잖아. 런칭하고 마지막 그때 아이고 어쨌든 배고프다니까 줄게 하고 주는데 그런 런칭에 계속 그 사람들하고 하면 할수록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북한의 모든 정책과 노선에 대한 걸 거기에 대한 이제 괴리감이 들죠. 그런데 인간이요. 그 시스템이나 이념에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멸이 한다 해서 물리적으로 그럼 난 싫어하고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신분사회고 연좌제입니다. 내가 혼자서 북한을 버리고 오면 내 친인척들과 가족이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사슬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이런 과정에 쭉 이제 오다가 어디서부터 이제 내가 돈은 북한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드느냐? 저는 이 북한 시스템에 이 반인륜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기는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끝이 어딜까? 이걸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정일로 끝날 거다. 저 김정일만 끝나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다시 한국이나 또 한국처럼은 안 돼도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김정일이가 자기 숨겨놨던 막내 아들 김정은을 짜잔 하고 데리다가 이제부터 얘가 북한을 이끌 거다. 김정은이 보니까 그때 27 젊은 이제 젊죠. 야 저보다 2살 형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친구가 이제 또 지도자 된다면 앞으로 뭐 그때 27인데 앞으로 못해도 뭐 아버지 정도까지 살 거 아니야. 그럼 50년 동안 또 그러면 나는 뭐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손자 세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일단 이 시스템에서 내가 먼저 탈출하고 우리 애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영원히 또 나나 우리 애들 또 그다음 세대가 여기서 살 거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외교관 직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결심만 하면 기술은 대단히 쉽습니다. 왜 런던이라는 그 시내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 런던이라는 데는 한국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네. 뉴멀든에 있는 코리아타운. 항상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네. 식료품 같은 것도 거기에 있는 코리안 푸드에 가서 김치, 두부, 뭐 배추 이런 것도 다 거기 가서 싸서 계속 거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일반 탈북민이라면 네. 북한에서 탈출하자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넘는데 거긴 군인들이 서 있기 때문에 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네. 생명의 위험도가 대단히 높은데 네. 해외에 나가면 네. 본인이 의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가자라고 결심하면 길은 오히려 더 쉽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한국까지 왔습니다. 우와, 야 여기서 뭐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대 뭐 모르겠어요. 드라마 영화 같이 네.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지금 됐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자기가 속한 정당 그 정치 사상 이념을 보호하게 되지 이거를 벗고 막 새롭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렇죠. 건데 이런 오랫동안 또 한 체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을 그러게. 딱 깨고 나오시는 게 참. 대단히 오랜 세월이 이제 그 이 사상적 변화와 물리적인 그런 이탈 이거는 대단히 오랜 그런 과정을 걸칩니다. 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건너오셨습니다. 건너오시면서 이제 가족들 분들과 또 생활 적응을 하실 텐데 유튜브 보니까 적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 영상 찍으신 걸 제가 봤어요. 네. 잘 적응하셨습니까? 물어본다는 게 참 마음도 있고 사랑도 담긴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국에 적응하시면서 뭐 좀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좀 북한과 달랐던 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국에 와 보니 한국과 이제 북한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면 북한에서는 네. 국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라든가 자유 같은 거는 그리 중시하지 않고 국가와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안에서 개인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이 선택권이 없어요. 뭐 교육, 네. 직업, 뭐 거주, 이동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국가가 다 정해주는 대로 가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이 국가와 정부도 개인이라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들 자체도 내 삶, 내 자유, 내 영역이 더 중요해. 네. 이런 대단히 이건 얼핏 우리 여기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데 북한에서 살다 여기 오면 이 대단히 거대한 이 큰 차이가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침마다 국회에 이제 그 출근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뭔가면 차가 이제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면 아침 일찍 7시, 즉 10시 반 그때 벌써 데모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와서 1인 피켓 세워가지고 뭘 해결해달라 이 억울함을 해결 막 와서 하는데 북한 같은 데서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국회에서 뭐 한국 국회 주변은 바글바글합니다. 집회 시위도 자유가 있고. 집회 시위 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꼬리낌 없고 그다음에 자기 것, 자기 개인의 선택, 자유 이걸 대단히 중시하는 이게 남과 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은 그 헌법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 뭐 거주 이동의 자유 이런 게 명시돼 있잖아요. 북한 헌법에는 그러면 그게 그런 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있기도 있는 게 더 신기하네요. 아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긴 있지만 못하는. 법과 이게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죠. 북한의 얘기가 우리 뭐 미디어에서 많이 접한 거 뭐 비슷비슷하네요. 얘기 들어보면.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질문도 있는데요. 자, 의원님의 국회의원 출마 당선 스토리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때 나오셔가지고 할 때도 어떻게 이게 됐을까 궁금한데 자 원래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또 오셨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인재 영입했을 때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거절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지역구 출마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이를 이제 다시 받아들이셨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원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는데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느낀 거는 2019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젊은 오부 2명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정부 발표에 하면 북한에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다. 그래서 살인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는데 이 북송 사실이 은폐되어 있다가 이제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강제로 돌려보내는 그런 북송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뭘 주장했는가 하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 가장 큰 이거 위반이다. 저 같은 사람들은 북에서 왔기 때문에 법에 우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저는 뭐 친척도 없지, 친구도 없지, 동료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법 하나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고 만약 자기를 보호할 때도 법에 의거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법을 중시하는데 이 법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두 명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칼럼도 쓰고 좀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 조항과 국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우리 한반도 전역과 부속섬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뭔가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난 대한민국에 살 거야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결국은 범죄자든 아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우리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북한에서 진짜 범죄 저질러서 하면 우리 법에 따라서 그럼 너 감옥 몇 년 갔다가 살고 나와. 이렇게 해서 우리 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탈북민들이 여기에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여기 와서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요. 와서 뭐 여기 와서 결국은 조사 과정에 간첩으로 판명되거나 해보니까 간첩이에요. 그러면 간첩이라서 북한에 금방 보내는 애 아닙니다. 아무리 간첩도 일단 우리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간첩에 해당하는 형을 삽니다. 10년, 15년, 어떤 분 5년 살면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 간첩인 거 알면서도 우리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간첩인 거 알면서도 나와서 취업하러 다닙니다. 일자리도 없고 왜 우리는 법치국가인데 그런데 우리 법에 잣대를 내지 않고 금방 판문점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법 위반이자 하고 싸웠는데 여기서 제가 놀란 건 뭐냐 법 해석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쥐고 있고 또 이 법 헌법 해석도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저렇게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똑바로 이런 문제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건 법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거 하려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 법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만들어라. 헌법이라는 건 너무 해석 여지가 넓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여의도 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가 저런 데로구나. 저기서 바로 법을 이제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는구나. 자, 그렇게 이제 여의도를 보시게 됐는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뭐 법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개입니다. 정부가 법을 이제 발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심사해서 오케이하고 통과시키는 것도 있고 의원들이 직접 발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과정이 있는데 북한에도 우리처럼 국회의원이 있어요. 대의원.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안 만들어요. 누가 법을 만드냐? 정부가 이런 거 만들어서 어때서요? 하면 보고 오케이하고 거무도장만 찍어주는 이 역할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의도 저쪽이 법을 만드는구나, 그걸로 가야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한다고 해서 저기가 법을 만드는 대로구나라고 했는데 가자꾸나 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결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당에서 결국은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갔으니까 그때는 처음에는 뭐 국회의원 시켜줄 거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습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서 온 공직자들에게 그에 대응한 공직자 대우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에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직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그대로 공직을 주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여기는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줄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겠는가 선거를 직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해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참 당선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받는다는 의미일 텐데 그때
소감이 어떠셨을지. 저는 딱 당첨되는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고,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단히 좀 배타적인 나라로 많이 그래요? 봅니다. 왜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단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보면 상주하는 외국인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느 정도 글로벌화되어 있는가 하면 런던시 주민의 55%가 이주민입니다. 그리고 런던 같은 데서 이제는 런던 영국 본토백이 백인이 시장 선거에 못 나갈 정도예요. 지금 시장이 파키스탄 이민 자녀인데 그 정도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글로벌화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다 우리 단일 민족, 우리가 물론 다문화 가정도 있지만은,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한국은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기도 다니고 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좀 닦인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처음에 국회의원 나온다니까 주변에서 야, 한국인들이 이거 찍어줄 거 뭐냐, 북한 출신을, 그것도 온지 5년밖에 안 되는 사람을 여기 이 동네엔 들어오기 힘들어. 여기서 국회의원 되려면 학연, 지연, 혈연 세 가지를 갖추고 스펙을 갖춰야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강남갑인데, 강남갑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적어도 서울대 딱 스펙 하나 있고 검사, 판사, 검사, 판사 이렇게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 그 주민들하고 선거 기간에 이제 만나 보니까 주민들이 이 북에서 오신 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찍어서 선택해서 해줘야 된다. 근데 실제 선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래서 야, 바로 여기에 우리 앞으로 미래의 그런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오픈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거 운동하시면 이제 그 호소할 때 호소 메시지가 있으실 거잖아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이 말이 좀 더 잘 통한다, 아니면 이 말을 또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얘기가 달라질 때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호소를 하시면서 선거를 치르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 선거 전략인가요?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저는 주민들한테 다가갈 때 제가 우선 이게 말투가 서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마디만 해보면 제가 이 사람 좀 이상하네 하고 제가 보이는데, 선거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또 코로나,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거 맞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들어가서 식당 뭐 이런 데 가서 인사하는데, 일단 북한말로 먼저 인사,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북에서 온 태영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이북에서, 옛날 우리 그런 말도 제가 이북에서 왔습니다,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북에서 온 태영호입니다. 이번에 제가 국회의원 좀 되려고 하는데 좀 한번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다가가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우리 강남 이 주민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대단히 그 좀 동정과 연민과 또 이렇게, 야, 저 사람 정말 혼자서 저렇게 국회의원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 사람 안 찍어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 사람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학연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동정심이 결국은 이 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 뭐 딱 폼 잡고 뭐 안녕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이름에 저를 내세우거나 이랬으면 아마 야, 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뭐 이랬는데, 제가 이거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이북에서 왔는데 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잘해볼게요.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히 우리 국민들은, 주민들은 이런 그 남에 대한 배려심, 동정심, 그런 게 좀 연민의 정 같은 거. 오늘 뭐 들어보니까 12시까지 막 선거 운동 하셨다고. 밤늦게까지. 보좌진 분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좀 일리가 있네요. 약간 동정심도 있고 뭔가 좀 뭐 표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한번 현실에 직접 맞다들려 보세요. 사람은요, 이제 자기 선택을 할 때 뭐 똑똑하고 멋있고 이런 사람보다도 약간 동정심이, 우리는 정으로 하는 선거가 강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정책 비전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선거에서 뽑을 때 정을 항상 앞세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특이한 선거 풍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녁에 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가서 늦게까지 오는 사람 보던 안 보던 계속 인사하잖아요. 계속 인사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적 보는 거. 저 사람이 열성껏 하누나. 힘들게 하누나.
밤에도 하더니 오늘 또 하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후보들은 일단 선거에 나오면 지하철이든 식당이든 그냥 네. 밤만 자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한번 도와주자. 생각해 보니까 네.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 진짜 열심히 네, 했어요. 저거 만약 봤으면 저도 와, 저 정도 열심히 하면 성실하니까 뽑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거. 있었네요. 있었으면 저도 봤으면 좀 뽑아주지 않았을까? 저도 못 봐가지고. 경기도에 사실 경기도는 안 되구나. 네. 그래서 이 버스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데는 버스 정류소 이런 데 가서 실제 가면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아니 그럼 캠프를 차리실 때 홀로 시작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젊은 사람들도 와서 도와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이제 그 네. 공천 받았다, 뭐 강남갑에서 이제 출마한다 이렇게 막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막 전화들이 오고 어디 캠프 차렸더라라고 소문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막 오고 그랬습니다. 참 자발적으로 네.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많이 옵니다. 특히 아.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태용호 의원님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의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다음으로는 우리 의원님의 의정 활동과 몇 가지 시사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재밌는 거 나오네 이제. 야, 아프리카스럽게 재밌는 거. 자, 의원님 별명이 이제 좀 많으신데 태미넴도 있고 핵인싸, 예. 북힙 원탑, 네. MC 영호 등이 있는데요. 왜 이런 별명이 가게 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Yo, drop the beat.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게 이번에는 2번이네 2번 섞어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세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2번 세운만 믿으세요. 그러면 이 나라 싹 바꾸겠습니다. One more. 가수신데요. 뭐 댓글도 뭐 다릅니다. 뭐 든든하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자, 의원님 랩도 재밌는데 김정은도 웃고 갈 엇박 혁명적 스웩 이렇게 스웩. 해가지고 썸네일이 진짜 인상적인데 지난 4월 치러진 이제 재보궐 선거에서 그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님의 유세를 지원하는 영상이었는데요. 21대 총선 기간에도 홍보를 위해서 래퍼 에미넴이 티미넴이 돼요.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 유세 현장에서 라이브로 랩도 하셨네요. 와,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아이, 건지. 실제는 제가 랩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요? 해봤는데, 제가 지금 아홉이거든요. 네네. 아홉에서 지금 50대 후반에 정치라는 거 처음 해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거도 처음 해보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도 처음 나갔는데 그러다 나니까 제가 정신 연령은요 실제 20대보다 더 어립니다.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항상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는데 선거 때 보통 유세차 타고 몇 시에 나가느냐? 네. 출근 시간에 아침 7시부터니까 7시면 벌써 유세차를 타고 지하철 입구 이런 데 나갑니다. 나가서 출근길에 오는 사람들한테 마이크 들고 뭐 여러분 이번에는 꼭 뭐 우리 당 누구 찍어주세요 막 이야기하는데 복청을 아무리 덥고도 이야기해도 지나가면 보는 사람 하나 다 하고 저 목이 바쁜데 이제 그러면 1시간 동안 목이 다 서요. 그리고 그다음에 캠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가만 앉아서 이제 물 마시면서 우리 캠프에서 야 이거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데 이거 아침부터 네. 나가서 이거 무슨 질이야 이거 미친 놈들처럼 이거 과연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래. 보좌진 분들이요. 어. 네. 당원들도 다 그래. 왜요? 그러면 선거라는 건 경쟁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안 하는데 안 하면. 상대당에서 한다. 상대당에서 지금 어느 저 지하철 입구에서 해요. 그러면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이 지나가면 당원들이 다 보고 항의 전화가 옵니다. 아니 저쪽 상대당에서는 나와서 지금 아침부터 마이크 잡고 유세차가 도는데 왜 우리 당은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서 말 듣고 180석 다 주고 그러니까 웰빙당 막 들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도 나가는데 나가서 가보면 보는 사람은 없어. 우리끼리 소리만 치다 들어왔지. 어떤 분들은
막 저 집에서 떼내려와서 네. 아 이거 우리 애가 지금 이거 거시 준비하느라고 어제 네. 밤 11시까지 공부했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거 유재차 가져와서 또 시끄럽게 들어오고 한다고. 전 뭔데 가세요 이렇게 막 네. 그러면 민원 뜯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야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남들이 지나가다 한 번이라도 보고 웃고 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 그 고민을 하신 거군요. 고민했지. 그러다가 야 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돼서 이제 하기 시작해서 저 랩을 해가지고 유재차 가서 여러분 뭐 우리 찍어주세요 하지 않고 그때 어선 후보가 2번이었거든요. 2번이니까. 2번에는 2번 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길 2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게 지나가다가 뭐 저 사람이 저기서 뭐 하노? 뭐 2번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봐. 그러면 이 법당 눈이 마주치잖아. 그러면 2번에는 2번 일세 딱 하는 게 그러면 와 웃고 지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웃을 때 내가 2번 석가 2번에는 2번 일세 2번 찍어 이겨내서 하면 이건 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본 거죠. 아까 영상 보니까 네. 이게 의도 이제 뭐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하고 요새 하고 있는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주민들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내가 이제 거기 빠져 그렇게 지나가던 분이 찍었더라고요. 아 이거 저 뭐 하고 뭐 하는 거지 저러는 거지. 네. 아우 진짜 대단하다. 그 영상에서 근데 처음에 그 옆에 자전거 타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시는 그러니까. 분이. 아 진짜요? 근데 그 영상 계속 뒷부분 보면 그분이 지나가다가 뭐 하는 거 이렇게 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있는 건데 안 해. 그러니까 모르시는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분들 앞에서 지금 하는 거지. 근데 그 원래는 녹음 효과를 위해서 이게 네. 좀 좁은 데서 해야 녹음이 잘 돼서 실제는 그게 저 압구정동 네. 압구정동 저 한강 옆에 이제 고수부지로 가는 터널. 토끼구리 네. 터널 그 밑에 토끼구래요. 네. 거기서 하는데 그때 그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 와 물어보는 분들 그 랩이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고 이번에는 이번이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이번 찍어 이겨내서 근데 딱 생계복이 최초 아닙니까? 랩으로 선거운동했던 건 전 처음 듣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또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네, 생각합니다. 되게 많이 요청 받으셨죠? 네. 유세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그해 이거 서울에서 막 뜨니까 부산에서 박용준 시장이 네. 전화 온 게 여기 와서도 좀 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까지 가서 랩했어. 아니 랩 잘하시던데요.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음악을 안 해쳤다는데 네. 이 근데 정도면 이게 박자 맞추기가 힘들더라고. 아. 이제 딴딴딴 하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맞추기 힘들어. 끝내 못 맞췄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보자진이 그 썸네일 달 때다가 김정은도 웃고 갈 엇박자. 아니 엇박자 그거 보고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라고. 네. 근데 기술이에요. 그건 실제 기술은 아니고 내가 몇 번 해보다가 야 이건 죽어도 못 맞추겠다. 요 박자 맞추는 못 거. 맞춘 게 되게 더 잘 나온 거죠. 그러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김정은도 웃고 갈 엇박자 이렇게 하자. 아이고. 근데 좀 궁금한 건데요. 네. 그렇게 나가도 괜찮으신 거예요? 예. 예. 다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젊은 느낌이 나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사실 저런 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게.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의원님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아까 뭐 말씀해주신 로제 떡볶이 먹방도 하시고 참. 난 그거 할 때도 진짜 난 그 옆에 보좌진들이 젊은 보좌진들이 의원님 이거 요새는 네. 이게 또 뜹니다. 이거 떡볶이 이거 저 로제 떡볶이 네. 합시다. 그래서 아니 이건 왜 할까? 난 네. 그거 이해 못했어요. 아니 실제 나는 그 좀 소식하거든요. 먹어도 이만큼 먹는데 로제 떡볶이 이만큼 가지고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아니 왜 이걸 해? 왜 여기에 열광하느냐? 네. 그러니까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 또 특히 젊은층들이 그 로제를 좋아해서. 또 먹방에 들어와서 대리만족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예, 나이 맞아요. 먹는 걸 보면 대리만족한다.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 선거 마지막 날인데 그때는 로제 떡볶이 먹방을 라이브로 했는데 엄청 들어오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제 아내도 밤에 밥 먹고 싶은데 참을 때는 아. 그런 거 봐요. 그거죠 대리만족이. 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미안을 삼는 거죠. 미안해 참. 예. 아. 와,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또 SNS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입법 프로그램도 있으시던데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게 그 강남 청년들하고 저 하는 건데 제가 선거 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저를 네. 도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년들하고 자꾸 대화해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그 힘든 네. 층이 청년 2030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 2030 세대에 물론 모든 그 발전 단계에서 저 젊은 층들이 힘들었지만은 지금 젊은 층들이 왜 더 힘든가 하면 우리 수천 년 역사에서 지금 2030 세대가 교육이 제일 잘 돼 있는 세대입니다. 네. IT 발전을 네. 통해서. 그런데 제일 이렇게 교육이 제일 잘 돼 있고 세계화돼 있는 세대인데 취업은 제일 어렵고 취업의 절벽 앞에 지금 있어요. 왜? 이 경제가 이제 활성화 안 되니까 이미 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지 않고 새로운 직업은 없고 대단히 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저 2030 세대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딱 한번 들었는가 하면 뭐 정치인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거요 없다. 그래서 제가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프로젝트 이런 네. 걸 했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약칭으로 태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테이프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친구들은 모여라. 그래서 요 가로수길 있는 데에서 네. 커피점을 지정하고 올청년대로 와라고 했는데 몇 명이 왔는가 하면 34명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네요. 네. 근데 34명이 와서 우리가 커피점한테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 대부분이 다 고학력자들인 거예요. 애들이 와서.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자기가 이런 억울함 이런 걸 당했다고 하면 이걸 법으로서 어떻게 해결할까.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의원실 보좌진들이라는 그 방에 입법 컴퓨터를 더 놓고 네. 입법을 하려면 국회에 와야 돼요. 와서 네. 국회 컴퓨터는 외부와 네. 그 격리돼 거기서 입법조사처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네. 법을 만들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입법에서 해결해 보자. 네. 이게 입법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법들이 나왔는데 대단히 훌륭한 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여세 레몬법이라는 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뜨고 있는데 이게 레몬법이라는 게 뭔가면 우리가 새로운 차라든가 중고차 네. 이런 걸 이제 샀는데 외국차 센 건 줄 알고 샀는데 몰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어 가서 바꿔주세요. 네. 라고 그래 잘 바꿔도 안 주고 네. 또 혹은 또 말하자면 이게 그래서 이걸 의무화시키는 이런 법.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그 안표 네. 안표 시장이 이제 형성해가지고 좋은 경기라든가 음악 뮤직 페스티벌이 있으면 엄청나게 이제 프리미어를 주고 사야 하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한 이런 법이라든가 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네. 애들이 있는데 공식 조교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교수를 해서 엄청 뭘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뭐 막 이런 각이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계에서 애를 느끼고 있는 거를 네. 법으로 만들어서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입법 프로젝트라는 걸 했고 또 국회 안에 대학생 청년 국회가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또 내선 내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가 법을 만든다 해서 내선 내만 프로젝트다 이렇게 청년들과 다양한 입법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요게 있네요. 내 손 내만 입법 추진단 네. 해가지고 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날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네요. 내가 실제 만드는 거는 네. 그 저 대학생 친구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받아서 그 친구들이 직접 다 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이름을 발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한 걸 네. 내가 같이 보고 오케이 네. 이 친구들이 다 입법조사처에 네. 알아보고 해서 이 친구들이 했는데 내가 이름을 거기서 준 거죠. 네. 네. 원래는 그러면 뭐 이렇게 청년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네. 이게 쉽진 않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자기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면 입법조사처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입법조사처에 보내면 입법조사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이거 유사한 법이 있다. 혹은 이런 법이라는 건요 또 아이디어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비용 추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 나왔을 경우 국가 예산이 얼마나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현재 재원상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오랜 프로세스를 걸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게 법을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그렇죠. 쉽지 않구나.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헤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마지막에 법안이 하나 돼서 오케이 입법조사처에서 다 우리가 비용 추계 계산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나라에 있어야 될 법입니다. 네. 하세요. 하면 그때 출발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을 짜갖고 다 이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이 실제로 벌써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요. 의원실에서. 참 의원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시는데 청년층들과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해서 잘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따로 또 있으십니까? 저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일 힘들어하는 세대가 저는 2030 세대가 제일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 자체를 그들 자신이 놓고 그들 자신이 이제 올라가고 또 그들과 자꾸 이렇게 얘기해보고 해야 그들이 고충을 알아서 우리 기존 세대가 뭘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건 뭐고 허물어 버릴 장벽은 무엇인지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다른 웬만한 의원님들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젊은 층하고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오히려 더 젊게 랩도 하시고 저희 보고 시켜서도 저희 못 저는 뭐 앨범 낸 적이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유튜브를 제가 진짜 보니까 네. 뭐 인기 업로드 영상들은 100만이 넘는 것도 와, 네. 왜요? 그러면 완전 170만짜리도 있고. 예, 그죠. 이 소희장님도 한 100만 넘는 거 200만도 저 있으시죠? 600만도 있습니다. 이야. 근데 100만이면 히트작이거든요. 제가 그 기준을 알기 때문에 엄청 히트작이 여러 개 계시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정부 질문 네. 한 것도 있고. 그것도 그다음에 뉴욕 시청에 가서 연설한 연설하신 것도 거 영어로 연설하셨어요? 와, 저 못 봤는데 보고 싶네. 엄청 네. 잘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대정부 질문하신 거 말 나온 김에 보니까요. 네. 연설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처음에 초입부에 얘기하신 네. 거 지금 이 연설을 전 세계가 뭐 본다는 북한에 있는 우리 제 친구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쭉 하셨는데 저 그렇게 감동적으로 연설하는 저 대정부 질문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네. 저 후원 계좌에 후원했죠. 여대목에서 박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10만 원 공제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세액 공제됩니다. 세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또. 저 후원자입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별풍선 쏜 거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프리카에게 약간 선물식으로 쏘는 게 선물 있거든요. 쓰겠어요. 아프리카 TV에. 네. 야, 의원님 그 아프리카 TV로 또 한번 방송을 열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요새 바쁘시니까 밥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으시죠. 이자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금방 올리고 지금 들어오는 길에 연분 앞에서 아프리카도 공개하고. 사실 좀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또 시간 하시면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그 바람이 불고 있는가 하면 지난 시기에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유튜브를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지금 대면이 거의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면을 못하니까 세미나도 못하지 주민들과 대면 접촉도 못하지 그렇게 되는데 반면에 최근에 모든 회의는 뭐 화상 회의 뭐 이런 IT 버추얼 방향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점차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정책 어젠다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대단히 좋은 이런 이제 그리고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 실시간 소통으로는 아프리카 TV가 최고 좋습니다. 아프리카 TV가 네, 실시간에. 이게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고 이런 거는 네. 또 그게 좋고 아프리카는 이렇게 직접 또 얘기할 수 있기 직접 때문에 얘기할 때는. 네, 그럴 때는 또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네. 평할 건 아니지만 네. 그 유튜브는 약간 이제 영상을 찍은 걸 올리는 올려서 거죠. 나중에 시청하기에 편하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 TV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방송을 소통을 하면서 소통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게요. 점에서 장점이 또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의원님 네. 뭐 얘기가 많이 돌아갔는데 네네. 제가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네. 드리자면 지난 7월 28일 날 네. 대표 발의하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네. 법률 개정안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회 입법 예고 올라온 지 한 2일 만에 네. 이례적으로 2,6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네. 등록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이 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좀 어떤 것이고 어떤 취지로 법안 발의를 하기로 하셨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제 급등해서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부동산 네. 구매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 국민이 이제 부동산을 뭐 구매한다 할 때는 우리 정부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대출은 어떻게 받았고 이게 투기인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지. 그런데 외국인이 이걸 한다라고 할 때는 돈 해외에서 차입해 가지고 들어와서 구입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실거주용인지 앞으로 투기용인지 이걸 우리가 판단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는데 최근에 부동산 서울 중심에서 7천여 이제 세대가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절반이 중국인들이 이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아시다시피 영토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고 그다음에 지역별 부동산 이제 가격 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 주변으로 모여 있고 이런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런 특이한 인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개입하면 외부 자금이 유입돼 들어와서 우리의 부동산 이제 과열지구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은밀한 투기 현상이 과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단히 중시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21세기 이 글로벌 환세대에서 외국 투자를 무조건 부동산 구매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원칙이 상호주의를 적용하자. 이거의 핵심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인들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구매 의욕이 대단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토지나 부동산 토지를 자기가 완전히 소유할 수 없어요. 국가 소유고 국가로부터 사용 허가만 줍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게 토지입니다. 토지나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 이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자 증가 속도는요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1년에 영국 인구의 거의 비등한 인구가 100만 장자가 그렇게 인구가 1년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토지도 살 수 없어? 이러면 그 돈이 어디로 빠질까요? 해외 과열지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상호주의를 이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과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통해서 유입되는 이런 부동산 구매가 이 지역에서의 투기 이를 더욱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거 규제해서 과열 지역을 좀 시키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까? 제가 이래서 이걸 이제 입법 발의한 겁니다. 하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럼 중국에 있는 땅은 소유를 못 하니까 그 욕구가 돈은 넘치는데 해로 오고 그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우리 땅이나 부동산을 이제 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 주변에 5집이 있었는데 100% 중국인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다 샀어요. 제주도도요.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니까 지역 그 분위기가 빨간색들도 많아지고. 근데 제가 가평 살지 않습니까? 가평에 최근에 큰 건물 짓는데 그게도 빨간색 건물들이 생긴 게 보니까 중국 자본이지 않을까 제가 의심을 요즘에 계속 한국에 땅을 많이 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국에서는요 그 자그마한 편의점을 잘 운영해도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좋은 길목에 내가 편의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뭐 편의점 주인이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있어 절대 얕보지 마세요. 옷은 그렇게 양무하게 입었다고 해도 돈을 보면요 우리의 평균 일반 중소기업 회장들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와 있잖아요. 제 중국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요 라면 딱 특이한 라면 하나 잘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재벌 됐거든요. 라면 하나 잘 만들어도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루에 10억이 사 먹는다고 생각해요. 많이 사 먹는 그렇게 내수 시장이 크거든요.
그렇게 부자가 생기고 여기 와서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제가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 땅 다 사면 우리나라 땅 남아 있겠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가뜩이나 우리 영토도 작은데 작은데. 작은데. 근데 말씀대로 우리는 중국 땅을 살 수가 살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그럼 네. 불공평하죠. 불공평화. 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이렇게 인기가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 사람들이 많이 찬성한 이유는 네. 우리 주민들이 부동산을 살 때에는 대출 규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신고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돈을 네. 어떻게 내가 빌렸고 이걸 다 밝혀야 되잖아요. 네, 네. 외국인은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중국인이다. 그런데 이 땅이 투기 목적으로 여기다 내가 투자하면 진짜 1년 2년 후에 뭐 얼마 뛰어 하면 중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친구한테서 돈 꿔가지고 와서 투기 목적으로 투자해서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알 수 있나 모르거든요.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들어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절하지 않으면 점점 더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이 투기 과열 지구를 더 과열시키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그렇죠. 네. 투기도 과열되면 집값도 뭐 또 올라가. 올라가죠. 그 집값만 올라가면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뛰면 네. 제가 그다음 법도 여러 가지 모든 이제 그 효과가 이제 부정적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 힘들어집니다. 전반적인 국민들이. 뭐 그죠? 뭐 가격도 올라갈 거고. 세금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세 뭐 세금이 뭐 대단히 올라가죠. 예. 어떻게 보면 국가 이익도 지키고 땅을 좀 또 지키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지키고 또 이렇게 피해 부작용, 이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건 투기를 막는데 투기를 예. 예. 이게 보니까 8월 6일에 최대 5년간 상속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는 연부 연납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발표하셨네요. 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이게 다 연결된 건데 최근 네. 제가 부동산 강남이 원래 이거 부동산 네.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세금이 올라갑니다. 세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재산세에 이게 올라가니까 또 정부가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보유세와 그다음에 이제 그 증여세 이런 걸 이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금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야 이거 힘든데 자식에게 증여할까 이렇게 부자들은 증여 쪽으로 이제 몰리게 돼 있고 부동산 매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역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동산 가격이 뜨면 내가 상속했다든지 아니면 증여했다든지 할 때 그 납부세액이 또 올라가는데 지금 평균 우리가 이제 영역을 줘서 알아보면 상속이라든가 증여받는 재산 중에 2분의 1 절반 이상이 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엄청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내자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돈을 없으니까 돈을 어떻게 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돈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가 어차피 현실적으로 제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일 때 또 그리고 부모나 누구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현금성 자산이 자산이 가지고 도저히 이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생기도록 마련해야 시간이 되니까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15년을 늙어줘서 이런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그 막고 납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해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다 이 모든 것은 뭔가하면 부동산 급등과 이제 관련돼 있는 연결이 돼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많고 네. 해결하기도 어렵고 야, 진짜 이 부동산 문제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규제 가지고는 이거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수요 규제는 한계가 있다. 규제는 결국은 규제하면 그때는 딱 되는 것 같지만은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그렇죠. 규제할 때는 임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가격 뛰는 거 보면 또 방법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집을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이 방도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들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생각하시는 어떤 의정 입법 발의의 방향 다른 것들도 좀 있으십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의하실 계획 갖고 계신. 그 뭐 지금 아직까지 다 그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생각하고 있는 건 좀 젊은 청년층들과 관련된 이런
법안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 젊은 층들이 이제 군대에 나가서 예. 예를 들면 상했어요. 상해서 치료받았는데 네. 후에 그걸 청구해 보니까 이미 군대에 오기 전에 그런 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무릎을 상했다든지 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건 그 전에 있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당한 친구들은 대단히 억울하거든요. 억울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제 내가 군대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병이 다시 더졌을까요? 그렇죠. 안 더졌거든요. 악화됐으니까. 예. 네. 그런데 원인은 그 전에 이미 그런 거 앓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는 거에서 이런 것도 법 개정을 통해서 물론 군대에 와서 일하다가 상했고 그 전에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 때 그런 거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냐 군대에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이제 그 우리가 돌봐줘야 될 이런 일이 아닐까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는데요. 두 분의 입당으로 앞으로 대선 경쟁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되시는지. 네. 우선 이번 선거는 대단히 특이하고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신 대권 주자들은 이미 오랫동안 정치에서 해오신 분들이어서 네.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잘 알려진 분들인데 네. 우리 당은 대단히 특이해요. 정치권에서 있지 않다가 결국은 행정의 영역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하시던 분들이 나오자마자 즉시에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들여다보면 행정 영역에 있던 분들이 단번에 대통령이 된 거는 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처럼 군인이 그렇잖아요. 군인이 결국은 자기 의기투합한 군인들을 데리고 수도에 입성해서 결국은 정권을 쥐지 않으니까 이미 자기가 갖추어진 조직과 인프라 사람들을 데리고 권력을 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그들이 가져가 있던 카리스마, 국민들이 본 그들은 행정이 준 권력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정권에서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모습인데 그걸 놓고 이제는 야인으로 와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다시 후보로 나올 거는 이 정치인들의 영역과 행정 영역은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우리 이런 행정에 있다가 대통령이 된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 이 사람들 내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이 나머지 대통령들은 오랫동안 정치에서 내공을 쌓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지들을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된. 근데 만약 이번에 윤석열 후보든지 뭐 최재형 후보든지 이분들이 이렇게 짧은 경력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행정에 지금 몸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대. 야 이거 나도 끝내고 나와서 금방 대통령 될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가 이 정치계의 이 토론 문화,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걸 선거 홍보 이런 걸 이겨내고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지금 대단히 저도 지금 흥미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거든요. 그저께도 내가 최재형 후보하고 그 아침에 이제 그 명불허전에서 이야기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최재형 후보님 보고 후보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님이 뭔데요? 그래서 지금 대선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내놓은 선거 공약은요. 지속 가능한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다 퍼주겠다는 공약. 청년 수당은 얼마 만들겠다. 뭘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문제는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미래 세대한테 모든 부담을 넘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국가 빚이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럼 이 1,000조에 해당한 빚은 이거 누가 물죠? 국민연금 2051년 가면 바닥에 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이거 지속 가능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선거표는 주겠다는 누구한테 뭘 주겠다는 그래서 제가 최재형 후보님 보고
후보님도 오늘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건대는 이런 공약은 지속 가능한 공약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천조에 달한 이 빚 지금 2030 세대에 다 넘겨줄 겁니까? 이거 넘겨주면요, 이게 빚을 안 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현상이냐? 아기가 응앙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국가를 위해서 2천만 아반떼 차를 사서 국가에 바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애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순간부터 그렇죠. 그 정도로 빚이 커가는데 이걸 누가 갚을 건데 갚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님이 저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가서 정치권에서 엄청 공격받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국가 실- 역할 국가 그러면 뭐 이거 네. 대통령 국가 역할 포기하는 거냐 뭐 네. 이런 건데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뭔가면 자꾸 행정 영역에 있던 분들은 나와서 토론을 해야 돼요. 왜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하고 정치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님들 보면 본인들이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네. 행정 영역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많지만은 선뜻 이것을 입 밖에 내놓을 때 네. 과연 내가 이 말을 해서 괜찮을까? 네. 이것이 어떤 역풍이 되겠는지 네. 아니면 나한테 이로운 순풍이 되겠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 해보지 못하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향후 몇 달 동안에 큰 과제일 거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승리를 이제 목표로 한다면은 이제 지금 이 삼지대에 계시는 또 분들도 있잖아요. 국민의당도 있고 이제 거기가 잘 이제 합당을 하거나 합치거나 해야 이제 득표율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원내 부대표님으로 계시니까 네. 사정을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국민의당과 합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좀 지금까지는 이거 해보니까 쉽지 않네요. 이거 네. 예, 국민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무조건 이거 합당을 해야 된다. 이런 사명 의식이 없으면 이번 선거에서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차피 선거는 제가 이 5% 가지고 끝날 겁니다. 네. 예. 지난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네. 때 보면 52%대 이제 48% 네. 정도로 차이가 났으니까 결국은 5%를 누가 가져오는 그렇죠. 건데 만약 이번에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끝까지 나간다면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총 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5%부터 한 7%는 7% 까지. 되지. 네. 이게 빠지면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님께 빨리 봄 야권의 단일화에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원래 합당이 좀 되려고 결정이 좀 됐다고 그거 좀 들어가지고 국민의당에서 활동하는 청년 당원들이 뭐 국민의힘이랑 우리 합쳐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시간 잘 안 되는 차나 보네요. 안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훈이 합당할 때는 뭐 지분 싸움을 한다 이러잖아요. 뭐 얼마 주고 얼마 뭐 자리를 몇 개 달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우리 당이 어차피 뭐 우리는 국민의당에 비해서 크니까 네. 큰 형님이 크게 큰 마음을 가지고 포용적으로. 좀 포용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이래. 그러니까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큰 양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이게 갈라지면요 5%만 가져가면 이건 지게 돼 있어요. 예. 정확하게 짚고 계시네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의원님이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 되는 걸 떨어뜨릴 수 있는 지금 카드를 갖고 있네,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현실적으로 보세요. 뭐 누가 그저께 이렇게 만화를 하나 했는데 내가 그 만화를 보면서 이건 정말 누가 만화를 잘 그렸다. 그분이 내가 대한민국의 킹메이커는 나야. 문재인 대통령 내가 만들었어. 오세훈 시장 내가 만들었어. 내가 바로 킹메이커야. 너 날 잘 봐. 뭐 이러면서 맞네, 정확한 말. 킹메이커는 안철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자, 다음은 최근 논란이 뜨거운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원님은 통일부의 존치는 필요하나 지금과의 같은 행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현재의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현재의 통일부의 문제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형태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국장은 인도 국장이에요. 인도 협력국 국장이 국장인데 나는 북한 인권 과장이에요.
그러면 인도협력국장 밑에 북한인권 과장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은 국장 말을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국장은 인도협력국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어떻게 하면 식량을 줄까, 어떻게 하면 백신을 줄까, 또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요새 힘드시죠 이렇게 북한과 웃으면서 해야 될 게 국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앉아 있는 과장은 북한 인권이라는 건 결국은 인권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게 인권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어떤 국가도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권 문제에서는 항상 가해자는 누구냐? 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피해자로 돼 있어요. 네. 국가 인권은. 그러면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면 가해자는 김정은 정권이고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장은 나가서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과 자 식량 필요하다고 식량 줄게, 백신 줄게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는 과장이 옆에 앉아 있다가 가만 그거 당신네 그저 뭐야 북한 인권 좀 개선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 그 통일부에 있는 인도협력국 안에 북한 인권과 이거를 분리시켜서 법무부 혹은 외교부에다가 저는 넘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행정부처를 만들 때 행정부처가 일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이건 북한 인권, 북한 문제, 북한이란 두 글자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과 북한 인도 협력을 하나로 한 바구니에다 이어넣는다. 이거는 결국은 둘 중에서 어느 하나는 안 하겠다. 이거나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네. 조직 구조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군요. 네. 당연하죠. 예를 들면 경찰국장인데 내가 경찰국장이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밑에 과장은 범죄자인데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과장이다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안 안 되죠. 되는 거죠. 예. 네. 통일부는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미션을 갖고 있는 부처지 않습니까? 네. 또 굉장히 그 통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될 텐데 통일부의 부처의 현재 모습 말고 좀 다르게 바뀌어야 될 모습이 좀 있나요? 이자 그 인권 문제를 떼어내서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나 이제 외교부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북한을 대하는 데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 투 트랙이라는 게 뭔가면 하나는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북한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네. 문제하고 북한의 정권 밑에서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네. 하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일반 주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나 네. 보건이나 또 식량 같은 건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걸 국제적으로는 인도 협력이라고 합니다. 네. 인도 협력은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생각하면 이거는 결국은 유엔 제재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지금 통일부는요 매우 어정쩡한 게 인도 협력 그러니까 식량 지원, 약품 이것도 해야 한다고 남북 협력 철도도 넣고 네. 도로도 건설해 주고 네. 뭐 이런 개성공단도 운영하고 이거는 네. 국제적으로 개발 협조라고 하거든요. 네. 개발 사업. 그런데 이건 유엔에서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 혼탕시키지 말고 네. 인도 협력은 주민들의 인도 협력은 그대로 계속하고 현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유엔 제재 이건 유엔이 내는 여기에 해서 북한에다가 철길 놔주자 도로 놔주자 뭐 개성공단 빨리 해가지고 돌리자 이런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은 전 통일부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협력 같은 예, 것도. 그렇죠. 예. 예. 통일부의 입장이 참 되게 민감한 환경 안에 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7월 27일 날 네.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예.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북한과의 교류와 대화 재개를 환영은 하지만 우려의 입장을 일찍이 좀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의원님 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남북 통신선 복원하고 결국은 이제는 또 끊겼잖아요.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2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요 2주일 동안 7월 27일부터 8월 12일 요 2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하니까 한미연합훈련 계획대로 해야 돼. 이게 거의 한 60% 정도 나오고 이건 북한이 이걸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게 한 40 정도 나와서 네. 약간 훈련을 해야 된다는 네. 여론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북한이 이걸 흔드느냐?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한미연합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이거 북한이 싫어하니까 이걸 북한과 좀 협의해서 좀 연기할 때는 연기하고 중단할 때는 중단하고 축소할 때는 축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정당들이 있고 네. 저희 당 같은 분들은 아니 한미연합훈련은 이건 국방 상황이다. 이걸 정치화하면 안 돼. 이거 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볼 게 아니라 야 이거 훈련 진짜 필요해? 이 훈련 안 하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보장하고 우리 군대의 질적 향상에 지장이 있어 없어? 이게 먼저야. 네. 이렇게 기준점을 어디다 놓는가에 네. 이게 갈려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이거 북한이 싫어하고 중국이 싫어하니까 좀 축소하거나 좀 이번에 그만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나 중국적 입장을 많이 보는 거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아니 그게 중요치 않아. 이 훈련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아. 이걸 만약 안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이 국방적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이 다른데 북한이 이걸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게 지금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하라고 북한이 딱 요구하면 분명 한국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싸울 것이다 취급받고 네. 이렇게 하고 저들은 탁 빠지는 거죠. 근데 실제 이번에 딱 그렇게 되잖아. 네. 중단해 하고 이야기하고 탁 빠지니까 여당 같은 데서는 74명의 의원들이 훈련 중단해가지고 연평장 돌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 안에서도 지금 완전히 이번에 정부도 둘로 쪼개졌어요. 청와대는 딱 침묵 지키고 있고 통일부는 연기하자. 국정원장도 유연하게 대응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국방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미국하고 계획대로 축소했지만은 계획대로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 안에서도 올바른 그런 흐름과 원칙적인 있는 그런 일관한 주장이 없은 거죠. 이걸 북한이 노리고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흔드는 거죠, 자꾸. 그런 게 외교인가 봐요. 그러면 그걸 알면 이제 정부에서 딱 좀 해야 되는데 네.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죠. 대단히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죠. 계속 훈련 문제를 북한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한국이 항상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걸 자꾸 북한이 흔드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또 마음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한미 훈련이 마치 장애물처럼 딱 걸렸다고. 그래서 의원님이 이걸 한미 훈련을 종속 변수 그럼 이거 남북 관계 정석 변수로 만들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훈련대로 떼어내야지. 네. 자꾸 북한이 흔든다 해서 또 중지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와 있는 미군이 문제입니다. 미군이 이번에 훈련하려고 중원무력도 다 준비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군 내부 규정에서 그저 2년 내지 2년 반이 있으면 여기 있던 군인들은 가고 네. 새로운 군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오늘까지 2021년까지 여기에 와 있는 보병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야외 기동훈련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전투라는 거는 새 곳에 가서 이제 하는데 미국이라는 데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총 들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뭐 대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종이 어디에 있는지 판교가 어디 이것도 모르니까 우로 가야 될지 밑으로 가야 될지 모르네. 그러면 이런 거는 한 번씩 훈련해 봐야 됩니다. 자 지도가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앞으로 북한이 치고 내려온다면 파주로 되니까 파주 쪽으로 한번 가본다. 뭐 이렇게 연습해 봐서 지형을 익히면서 자기가 2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안 일어나면 다행인 거지. 그러면 네. 자기 또 가고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또 와서 막 해봐서 현지 지형 익숙 훈련을 하고 2년 동안 지키 근무하다가 안 일어나면 또 가고 이런데 이 부대가 2년 동안 와서 훈련 못 하고 있다가 갔어. 새 부대가 또 오고 훈련 뭐 하고 있다가 또 가.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미 국방부에서 자 주한 미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암흑의 주한 미군 몇 사단은 현지 기동 훈련, 적응 훈련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러면 그 부대는요. 전투 능력 상실 혹은 약화 이렇게 판정됩니다. 이런 판정이 쌓이면 미군은 자기 병사들과 군인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일차로 여긴 나라. 그러면 전쟁 능력이 없는 부대는 절대 안 둡니다. 왜?
전투를 못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대는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망적으로 그러면 미군이 이거 한반도에서 이렇게 훈련도 못하고 이런 건 이거 불안해. 우리 이거 법용 빼겠어. 이렇게 뺄 수 있는 걷어서 데려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미군을 빼니 탈레반이 치고 들어와서 지금 카불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이든이 너무 급해서 3천 명 병력을 급파해가지고 거기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하기 위한 작전을 오늘부터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현재 미군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전반전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알고 계시네요. 한국 상황만 한반도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이번에는 그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한미 훈련을 딱 그냥 떼놓으신 거네요. 지속될 수 있게. 한미 훈련은 이거 그 우리 계획대로 우리 안보에 이끌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더라고. 이거 훈련 절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우리 군이 재래식 무력이 북한에 비해서 훨씬 우월하다. 비행기도 우리는 뭐 F-35 정도 가지고 있고 탱크, 포 비행기, 뭐 함선 진짜 우월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서 50배 이상 큽니다. 경제력이 50배 크다는 건요. 대학생과 유치원생하고 쌈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느냐 이거. 저렇게 북한이 약한 나라인데 북한은 저 아프리카 총 생산량이 아프리카의 가봉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선진 10개국에 들어갈 나라가 이렇게 그 작은 나라 앞에서 훈련해? 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강한데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모르느냐? 분단 상황에서 분단 국가에서 싸움의 승패는요. 분단 당사자들이 누가 힘이 더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됐느냐 그 뒤를 바치고 있는 형님들 대국이 누구 편을 드는가에 따라서 결정됐어요. 가령 베트남을 한번 봅시다. 베트남에 1974년도에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남부 베트남이 북부보다 훨씬 힘이 강했고 군대도 강했고 공군 뭐 몇 배였어요. 북한 남부 베트남의 공군 같은 건 세계 5번째였습니다. 그런데 74년대 미국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76년대 2년 있다가 북부 베트남이 치고 들어옵니다. 북부 베트남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군대예요. 아크 47 총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 가난한 건 내가 현대적인 탱크와 비행기로 무장한 남부 베트남 군대를 순간에 한 달 만에 왜? 이 전투라는 건 딱 붙으면요. 북부는 약하지만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무기 장비 계속 들어오는데 남부는 미군이 빼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싸울 의욕이 없는 게 그 좋은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비행사들부터 다 도망치니까 금방 무너진 게 독일이 통일됐죠? 그러면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느냐? 동부독일과 서부독일을 비교해 볼 때 서부독일이 그때 당시 동부독일에 비해서 경제력이 총 규모가 4배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독일 통일을 못했어요. 왜? 소련이라는 나라가 20만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 뻗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부독일이 아무리 힘이 크다도 소련을 당해낼 수가 있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소련 군대가 20만을 빼고 자 갈게 너희끼리 너희가 해결해 하는 순간에 훅 해서 합쳤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비하면 우리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바로 우리가 이 생방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들고 불과 500km, 600km 우리가 승용차로 가면 부산까지 갈 그만한 가까운 거리에 북중 국경입니다. 북중 국경 건너편에 중국군이 몇십만이 있냐? 80만의 중국군이 항시적으로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 러시아죠.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우리로부터 여기서 500km 떨어진 데 러시아의 거대한 함대가 있어요. 이런 거대한 무력 앞에 대한민국은 진짜 이거 요만한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딱 폼잡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 현실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에 러시아 비행기 왔다 가고 중국 비행기가 휘젓고 나가더니 꼼짝 못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고 이걸 생각해야지. 요거 북한 보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럼 의원님 앞으로 그 북한에서도 이제 통일 협상이나 뭐 북핵 협상할 때 북한에서 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라 요구가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이번에도 이야기했죠. 주한미군 이거 뭐 김여정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주한미군 빼라. 미군 왜 여기 와 있느냐?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일부 사람들은 처럼 아니 너네 대한민국 우리보다 잘 산다며 국력도 우리보다 뭐 60배 70배 크다며 군대 뭐 전 비행기 다 가져다 놨더만 근데 훈련 왜 해? 다 이제 빼고 좀 우리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그러면 또 일부 사람들이 맞아 우리 왜 그러지 미군 이제 가 우리끼리 하자 이러다가 큰일 나간다는 거지. 야, 여기 들어보니까 미군의 중요성과 또 중국과 러시아의 또 강대함이 또 느껴지니까. 우리는 딱 코앞에 있잖아 러시아와 중국이. 6.25 때 보세요.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왜 밀려 내려왔어요 미국. 그때는 미국 유엔군이 들어와서 같이 했지만은 중공군이 콱 밀고 내려오니까 또 밀려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우리 북한에서도 이게 한국에 어떤 걸 딱 건드리면 국론이 딱 분열된다는 그런 그렇죠. 지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또 정치적인 게 그냥 얘기하는 건 줄 알았더만 다 어떤 계산해 이유가 보고 하는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있네요. 자,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서 이제 또 그 누구보다 많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제 입장에서 내년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지도자에게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이런 방향성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점을 또 전달해주고 싶은지. 우선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무기라는 건요, 이거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한 번 잘못 쓰면 한반도에서 국가가 없어질 수 있는 이 정도의 큰 핵무력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대단히 우리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다루고 나가야 돼.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이건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와 대북 제재는 분리시키고 또 북한 간의 대화와 또 인도적 협력 문제는 또 다르게 다루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걸 하나의 트랙으로 놓으면 그러면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도로도 건설해주고 철길도 놔주고 경제 협력도 해가지고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김정은이 마음이 변해서 야 우리가 저 이렇게 많이 한국 거 가져다 먹고 이렇게 많은 신세졌는데 핵무기 이거 뭘 필요하네 없애자 이러고 없앨 것이다. 이런 장밋빛 한상에 하면 진짜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뤄놓은 진짜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재산, 재부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올라가는 대통령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겠느냐 여기에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제 뭐 일각에서 전문가들이요 통일을 만들어가는 방법 로드맵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이 경제 협력을 좀 해서 경제 격차도 좀 줄여가면서 점차 줄여서 지금 한 40배 이상 나니까요. 독일이 한 5배 차이 났을 때 합쳐서 엄청 힘들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씩 줄여가는 거죠. 50대 차 25배, 10년 후에는 또 12배, 또 10년 후에는 6배 계속 줄인 다음에 좀 뭐 정치적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안 돼요. 로드맵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무조건 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그 세습 체제를 변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그러한 방법이 가능하지. 김정은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처럼 경제 협력을 해서 남과 북의 지금 격차가 뭐 50대 1, 60대 1을 뭐 5대 1, 4대 1 정도까지 올려준 다음에 어떻게 보자.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경제도 이제 살아나고 다 되면 오케이 우리하고 손잡자 이렇게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충북 동지의 사건, 간첩 사건 있었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오면서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거 좀 어떻게 대선도 개입해보고 간첩을 꾸린다고 돈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못 사는 북한이 한국에 있는 거기다가 돈을 활동 자금 1만 불, 2만 불 막 그렇게 보내주잖아요. 이 정도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아니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면 변한다. 이건 로드맵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더 현실적인 느낌. 예. 그 이제 대선도 있는데요.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 북한에서 대남 전선이라고 하나요? 뭐 네, 그런 대남 걸로 선거 때 영향을 미치기도 당연히 하나요? 하죠. 이번에 우리가 저 법원 판결이 다 났거든요. 네네. 이제 충북 동지의 그 간첩단 사건 다 났는데 그때 이제 다 조사에 의하면 대선에서 무조건 보수층이 이기는 걸 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지령 사항들이 이제 다 났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이거 해커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이제 인터넷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제
댓글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드루킹 댓글 사건이 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은 진짜 이번 대선에 북한에서 이 인터넷 공강을 통해서 대선 개입하려는 일이 없느냐는 걸 이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모든 이제 국정원 비롯해서 이런 사이버 팀들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미국 대선 때도 그게 대단히 큰 이슈가 아닙니까? 결국 러시아가 트럼프 대선 때 그때 개입했느냐 안 개입했느냐 네. 대단히 큰 이슈였거든요.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이거 댓글 뭐 좋아요 뭐 몇 개 담궈 가지고 아 민심이 열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워낙 주작이 많아가지고 네. 네, 지금 많이- 이제 그 기술이 이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그 네. 이제 대북 그 정책을 분리해서 투트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그 쓰신 책 중에 3층 서기실의 암호, 예, 그걸 통해서 북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노예 사회다 아까 얘기해주셨죠. 그리고 통일은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네. 또 북핵은 북핵대로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주민 해방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그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저는 그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3만 4천 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여기 와 있는데 대부분들은 여기서 그분들 대부분은 대단히 힘들게 좀 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데 그래도 좀 주변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민들이 없는가 이렇게 보고 뭐 알바 자리라도 뭐 있으면 좀 하나 이제 줘서 좀 그들이 여기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면 여기 와서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어라는 소식이 또 아름아름 북한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에 가니까 누구네 뭐 가서 잘 산다더라 뭐 그 집에서 돈 보내줘서 뭐 약도 뭐 좀 보내왔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북한에 자주 불려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아 우리는 진짜 하나였지 네.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두 번째로서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특히 젊은 층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여기서 바로 대전 그리고 세종시와 같은 고만한 거리 안에 우리가 북한으로 보면 이 100km, 200km 안에 바로 전 세계에서 100 몇 번째에 가는 그런 낙후한 곳에서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또 70년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은 형제들이었고 한 집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런 그들에 대한 동정심, 연민의 마음 이런 걸 좀 가졌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질 것이고 예.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많이 무관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는 항상 통일 학교에서 맞아요. 가르치고 네. 아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인식이 있었다가 요즘에는 뭐고 자기 바쁜 건지 뭐 이제는 좀 무관심하게 되고 대의를 뭐 하지 말라는 사람도 많이 이제 뭐 생기고 다른 나라가 네.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제 좀 회의적인 어떤 입장이 또 많아지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 통일을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미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미래 통일 세대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이 또 있을지. 네. 이제 앞으로 통일은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북한의 젊은 층이 통일하자 하고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독일의 경우에도 딱 같아서 독일은요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 서부 독일 사람들이 통일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동부 독일 사람들이 야 우리도 좀 통일하면 서독 사람들만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통일되면 서독 사람들처럼 메르세데스 벤츠를 집에 두고 살 수 없을까? 이렇게 기대와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북한도요. 북한의 지금 젊은 층이 이제 10년 내지 20년 후에 막 통일하자고 이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30대 또 그 이후 세대들이 아
이거 휴전선 열어주면 안 돼. 이거 제대로 내려오면 큰일이야. 우린 갈라져 살자 이러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독일처럼 독일은 그때 엄청 이제 즉시에 품어 안았거든요. 이런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이게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느껴집니다. 진짜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꼭 제일 그런 좋겠죠. 항상 그래요. 통일안을 때 보면 서부 독일 때 독일 통일 때 보니까 동부 독일 사람들이 먼저 거리에 나와서 먼저 통일하자고 하고 서부 독일이 마지막에 서부 독일이 흡수했지만은 실제는 서부 독일의 여론과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정책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역시 밑에서 이렇게 네, 주민들이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정말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게 그겁니다. 더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질문으로 질문이네요. 완했습니다. 예, 그 의원님 그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항상 인생의 모든 목표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가령 실례를 들면 연령상, 네. 그 계층상 세대 간의 이제 경계들을 허물어서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가고 그 다음에 남과 북에 지금 분단의 벽이 있죠. 이런 분단의 벽도 이제 허물고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이제 내년도에 60인데 제 생애에 나라가 통일돼서 내 발로 내 고향에 가서 내 친구들도 만나고 내 친척들도 만나는 그게 제 꿈입니다. 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겁니다. 네. 예. 의원님이 역할 하시겠죠?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큰 역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도울 방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태영호 의원님과 울림 있는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아프리카 TV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땠는지. 네. 저는 그 앞으로 이제 그 아프리카 TV가 네. 특히 그 우리 국민들 속에서 대단히 이제 재미있고 그런 사랑받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프리카 TV가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TV로 되었으면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 좋은 얘기 되시고. 네. 저는 그러면 마무리 좀 가기 전에 네네.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 게 있었는데 네. 의원님 최종 목표는 너무 멋진 목표를 네, 제가 들었고 네. 유튜브에서 좀 들었는데 예전에 그 몸짱 프로젝트도 아, 기획하셨다가 그러게. 못 하셨다고. 야, 난 그게 못하겠더라. 우리 저 보좌진들이 그걸 해보자고 네.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몇 번 시작하다가 나는 배고픔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거 몸짱 프로젝트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배고픔을 즐겨야 된대. 네. 그렇지 그래요? 난 못 해봤는데. 일단 근육을 만들려면 체지방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저녁 같은 시간에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배고프지,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 어차피 냉장고도 열게 되고 뭘 먹게 되잖아요. 네, 네. 그걸 이겨내려면 배고플 때 침대에서 자야 된다는 거야. 그걸 참고 이걸 못 하겠더라고. 배고픈데 어떻게 자는가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잘 수 있어요. 배고프면 난 못 배고프면 자겠더라고. 못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또 배고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힘도 좀 체력이 우리 빠지고. 부자진 분이 이제 인기나 이런 거는 또 맞는데 의정 활동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시면 뭐 구독자 수 엄청 늘어나고 그러게. 이렇게 근데 그거 몸짱 그거 하면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하려면 헬스장에 가서 예. 한 몇 시간 매일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냐까 못해도 2시간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적게 먹고 거기 가서 헬스장에 가서 푸시업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뭐 된다는데 난 헬스장에 가서 근데 30분도 하고 만약에 되면 조회수나 이런 건 잘 될 것 같긴 잘될 것 하네요. 같은데 매번 사진 올려서 before after, 바뀌는 before after 계속 내면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정 활동 하시느라 바쁘셔서 그러니까요. 헬스장 갈 시간이 없으실 텐데 그리고 만약- 실제로 이야기하면요 네. 국회 헬스장이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까? 코로나 사정이 나아지고 만약에 재선을 하신다 그러면 몸짱 프로젝트 하시겠습니까? 흥미하네. 왜냐면 이제 의정 활동도 몸에 익히셨고 그때 또 여기서 이거
제가 이거 아프리카 TV에서 이거 할 약속은 심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겠다라고 담보는 못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 이제 저 상황 봐서 하시는 네네. 거라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인물 도감 질문할 때 네네. 제가 그 우주에 대한 꿈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네네. 그 꿈이 아직도 마음에 있으신가요?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보니까 그거 비 한번 타고 올라가면 엄청 돈이 필요하더라고. 네, 옥단위로. 보고 싶은데 네. 아직은 뭐 네. 요즘 그 우주군 창설도 하고 그러게요. 미국에서는 네. 한국도 뭐 우주 연구도 좀 생기고 하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 우주 비행선도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네. 우주 로켓도 네. 지금 발사할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네. 못다이를 꿈은 또 다음 미래 세대가 네. 예, 이어가는 걸로. 해줘야죠. 네. 예. 저는 이제 제가 궁금한 질문 다 했습니다. 아, 예. 네, 아니 뭐 2시간도 끝났기도 하고 이제 좀 마치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짧긴 한 게 네.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또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해 주시면 예. 오늘 뭐 아무 이야기나 다 해줘도 이제 그 질문을 하던 대답이 뭐 금방금방 나오니까 네. 아프리카 TV 아주 걸맞는 의원님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방송 우리 사실은 댓글도 좀 봐주고. 댓글 질문을 좀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또 다음에는 저희 코너로 이제 채팅도 한번 읽는 뭐 그런 걸 한번 벌써 만들어 보도록 끝났냐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시간이 금방 끝났죠. 연장하자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화이팅이라고 있네요. 그냥 아프리카는 또 뭐 정치 색이 워낙 이제 그가 거기이기 때문에 여기 그랬네 여기. 네, 아주 자기 주장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치고 우리 또 다음에는 어떤 게스트를 모시고 어떤 얘기를 나눌지 앞으로도 시사 온 라이브에 대한 유저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의원님 감사하고요. 네. 네. 저도 오늘 의원님과 대화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